노르웨이 숲 부탁해. 나오코가 말했다. 레이코 씨가 부엌에서 고양이 저금통을 들고 오자 나오코가 지갑에서 100엔 동전을 꺼내 거기에 넣었다. 내가 노르웨이 숲을 신청할 때마다 여기에 100엔을 넣기로 되어 있어. 이 곡을 제일 좋아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담아 신청하는 거지.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필입니다. 네, 겨울을 맞아서 책플릭스는 고전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클래식이 흘러야 될 것 같죠? 겨울이랑 무슨 상관이지? 네. 그래서 오늘은 고전 중의 고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지는 상실의 시대에 가지고 왔네요. 네, 그렇죠. 상실 버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있죠. 작품 얘기 준비해봤고 일단 오프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실 이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 도대체 어떤 곡이냐. 아, 노르웨이지아는 이게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이게 얼마나 좋길래 돈을 내면서까지 들려달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선 이미 금지곡으로 당시에 그 당시에 네,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역 논란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가사 맥락을 보면은 노르웨이 숲이 아니라 노르웨이산 가구를 그녀 방에 뭐 채워놨다 뭐 이런 뜻인데 하루키가 이걸 모르고 노르웨이 숲을 제목으로 붙인 거 아니냐. 아, 하루키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하루키는 위대한 개츠비를 일본에 번역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오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뜻 자체가 그렇죠. 마음에 들어서 쓴 거다. 이걸 노르웨이산 가구로 단정하는 방식이야말로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도 문학입니다.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노르웨이의 숲 음악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으로 처음에 출간이 됐을 때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없었죠.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목을 상실의 시대로 바꿔버린 다음에 재출판을 해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나중에 하루키가 막 따졌대요. 왜 이거 제목 바꾸냐. 그치. 근데 너는 잘 됐잖아, 우리 때문에 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왜 유명한데 상실의 시대 때문이야. 노르웨이 숲 같은 소리.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제를 존중해서 노르웨이 숲으로 갑니다. 노르웨이 숲으로 가요? 네. 저는 제 책은 상실 시대가 더 대빵만하게 써 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상실 시대로 읽긴 했는데 저는 오프닝 얘기 좀 해보면 저는 인상 깊은 게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서 오히려 동전을 내고 신청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주변에 쳐주다 보면 특별히 좋아하는 곡은 서비스로 이렇게 쳐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만은 유료로 더 정성껏 신청하고 그렇지. 정성껏 연주해주겠다는 사실 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장면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 연주를 주고받는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긴 했어요, 저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 신청하는 거 해보셨어요? 아니, 사실 책디는 신청 받는 입장이죠. 책디랑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신청 받는 입장인데 저는 좋아하는 그 술집 중에 그 노래 신청을 하면 틀어주는 데들이 꽤 많았어요. 꼭 그런 데는 종이에 써. 막 카톡으로 신청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카톡 플러스틱으로 하면 맛이 안 나잖아요. 안 나. 종이에 꼭 써야 돼. 볼펜 하나 주세요. 메모지랑 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루키가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왔는데 이 소설이 처음에 딱 책장을 여면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이 독일에 딱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필이면 이 노르웨이의 숲이 흘러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책디가 러브레터 소개할 때 노래를 들으면 추억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7살의 주인공이 17년 전에 이 노르웨이의 숲에 얽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기술하는 게 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의 20살 때 얘기가 본편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추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 책 읽다 보면 호밀바테 파수꾼도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래서 고전 특집을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 들어보시고 이 작품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덕 PD가 준비한 3분 요약부터 좀 깔끔하게 들어볼게요.
6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고 분량을 보니까. 안 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노르웨이의 숲. 노르웨이 숲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을 배경으로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남성 청년이 대학에 입학한 뒤 1, 2년 사이에 겪는 일들을 쭉 서술한 작품입니다. 와타나베는 어떤 인물인가?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겨울 특집에 걸맞게 고전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음악도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고 연극과에 다니고 있는데 뭐 어느 한쪽으로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특출난 캐릭터라기보다는 일종의 일상에서는 약간 평범케 근데 이제 연극과 다니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다만 태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시니컬하고 좀 맞아요. 무엇에든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호밀바테 파스콘처럼 세상이 싫어까지는 아니에요. 미친 듯이 총질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아이.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낫습니다. 그거보다는. 하지만 뭔가 시니컬하다. 근데 진짜 시작 부분이 기시감이 엄청 많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 남자 기숙사에 대한 묘사라던가 맞아요. 이 세상에 대한 약간의 그 염세주의적 태도라던가 이 시니컬한 주인공, 문학에 대한 사람. 그치. 저는 그래서 약간 의논 안 하고 골랐는데 그치. 세계관이 되게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콜필드가 크면 얘처럼 되나? 오히려 아무튼, 해피엔딩일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와타나베 왜 이렇게 시니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볼 상실의 경험 그 이유를 살아내고 있는 게 이제 와타나베 현재 상황입니다. 어떤 상실이냐? 학창 시절에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애인인 나오코라는 캐릭터와 셋이서 잘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살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죠.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일부로 존재한다. 대극은 이제 반대의 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초반에 막 나오면서 이 사람이 약간 그 시니컬하고 염세적인 태도에 이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후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어느 날 이게 1968년이잖아요. SNS나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이에요. 컴퓨터도 안 나오는 거 없죠. 그래가지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도시로 이제 갔는데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 나오코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코는 이제 그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그 나오코를 만나게 돼서 뭐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진짜 길 가다가. 근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지. 반가울 것 같잖아. 나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언제 밥 한 번 먹자. 전화번호 교환하고. 신나게는 인사를 못할 것 같아요. 상실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오코 역시 이제 학창시절에 겪었던 그 애인의 죽음 이후에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둘은 그냥 만나서 같이 걸어 다녀요. 종종 만나서 같이 걸어 다니고 뭐 연애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데이트 비슷하게 그냥 뭐 밥도 같이 먹고 걸어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이런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가 나오코의 20살 생일날 나오코의 집에서 둘이서 간단히 파티를 하고 그날 평소에 별 말이 없던 나오코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두 사람은 같이 자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나오코가 사라져요. 갑자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락할 수단도 없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1968년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편지가 오죠. 나오코는 병원은 아니고 요양소라고 칭해지는 일종의 멘탈 케어 공동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죠.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짜기 어디 있다고. 그렇죠. 위치도 알려주고. 막 그래서 엄청 멀리 가야 되는 위치에 있죠. 자주 갈 수 없는. 나오코는 사실 어렸을 때 언니의 자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소꿉친구이자 애인이었던 그 와타나베와 단짝이었던 그 친구도 자살을 했잖아요. 이런 상실의 경험들이 일종의 상처로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보고 싶으니까 이 공동체에 방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오코가 여기서 나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시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나오코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소설의 막바지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청춘의 방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두 사람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여주가 있습니다. 맞아요. 삼각관계 나와줘야지. 비스무리하게 나오죠. 미도리라는 캐릭터예요. 여기는 나오코와는 달리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MBTI로 치면은 나오코는 찐 아이고 미도리는 찐입니다. 그래서 와타나베와 이 미도리는 수업을 같이 듣는 인연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미도리도 사귀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연애를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둘 사이 막 처음부터 연애 감정이 오고 썸을 타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일종의 호감 같은 것들을 나누고 있고. 그런데 이 미도리에게도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꽤 오래 투병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뭔가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역시나 와타나베랑 데이트 비슷한 것도 하고 지내요. 근데 저는 이 삼각관계라 했지만 그 삼각형의 합이 180도가 아닌 그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 특이하죠. 미묘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은 친구처럼 계속 지내는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끝으로 갈수록 미도리가 와타나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와타나베도 이거를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감정이 있구나 라는 거를 독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나오코는 요양원에 있어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지만 어떤 공통의 상실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이제 쌓여온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미도리와도 이 또 다른 방식의 공통점이 있고 또 미도리는 미도리대로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완벽한 삼각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종의 삼각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소설의 마지막까지 이게 쭉 끌고 가는 중심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와타나베와 같은 기숙사에 사는 나가사와 선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쿄대 법학부 4학년. 이 기숙사는 사설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1968년에 도쿄대 법학부 4학년이에요. 엘리트 오브 엘리트란 얘기죠. 스트레들레이터 같은 캐릭터 아닌가? 더 엘리트죠. 훨씬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그게 엘리트죠. 엘리트고 집도 부자고 매력이 철철 넘쳐요. 그리고 막 시험 한 방에 붙었잖아요. 외교관 시험이요. 그걸 골라서 보는 사람이요. 난 뭐든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유가 내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시험하려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해보자. 내 능력을 시험해보자. 재수없지. 재수없죠. 인기도 많고. 그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매력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밤에 그냥 유흥가에서 술 먹으면서 사람들 꼬셔서 막 원나잇 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거를. 근데 이 나가사와한테는 애인도 있어요. 나 솔직히 읽으면서 할리우드인가 했어. 다 애인이 따로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적으로 정조 개념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데 이 애인도 근데 나가사와가 이렇게 사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뭔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에게도 일종의 뿌리 깊은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타나베가 이 선배랑 같이 다니면서 막 같이 원나잇도 하고 성방청하고 살아요. 물이 들었어요. 그 선배랑 지내면서 뭔가 근데 그런 삶에 대한 환멸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타나베는. 근데 반면교사 같은 면에서든 아니면 직접 보고 배우는 면에서든 여러모로 이 나가사와 선배는 주인공 와타나베의 성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레이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오코가 이제 요양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예요. 30대 후반 여성이죠. 우리도 그 나이로 향해 가고 있지만 20살인 주인공 입장에서는 완전 어른이에요. 거의 할머니처럼 묘사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승부라고 하던데 막. 뭐 근데 68년이니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주름이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열받았어. 좀 빡치지.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그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데 나오코의 치료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와타나베에게는 소위 어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꼰대처럼 이건 이거야 이게 아니라 되게 조언을 조심스럽게 해주는 하지만 뭔가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차원이 다르죠. 네, 멋진 언니 캐릭터입니다. 그 오프닝에서 노르웨이의 숲을 연주하는 그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와타나베와 기숙사에 같이 쓰는 룸메이트, 특공대 혹은 돌격대라는 별명으로 나오는데 소위 바른생활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반듯하고 특이한 면이 있어요.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농담 소재가 되는데 나중에 기숙사를 이 친구가 나가면서 와타나베에게 반딧불이를 선물해 주거든요. 저희가 오늘 그 얘기는 길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반딧불이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 반딧불이 부분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단편소설로 썼고 그거를 장편으로 발전시킨 게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겹쳐요. 그 단편을 읽어보면. 그래도 되게 중요한 테마인데 아무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약 500회에 걸쳐서 펼쳐지는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김광석이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를 통해서 노래했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게 삶의 본질이죠. 우리 회자 정리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 그러니까 무언가와 매일 이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상실은 대체 무엇을 남기는가? 여러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 호밀밭대 파수꾼 때부터 얘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상실의 경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이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고 막 삼각관계고 약간 이런 거에 그때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기묘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완전히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때부터 읽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랑도 연결이 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약간 연애 소설 보듯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읽었더니 똑같이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게 왜 상실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너무 잘 지었지. 너무 멋있어요, 제목. 노르웨이 숲보다 낫지 않아? 숲 아니야. 누가 알아 노르웨이 숲을. 뭔데? 썸네일은 상실의 시대라고 붙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나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작품에서 말하는 주제 중에 아무래도 상실에 가장 주목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누군가를 잃고 상실감을 얻게 되잖아요. 이 상실감을 어떻게 회복을 가느냐, 또 그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일단 스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코는 죽습니다. 야!
네, 일단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그걸 알고 봐도 좋은 소설이에요.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먼저 나오코는 와타나베를 통해서 약간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방법을 취해요. 근데 와타나베도 나오코와 새 출발을 하는 게 기즈키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고 싶어 하고 했는데 이제 나오코가 죽게 되면서 그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최애 캐릭터 미도리가 있거든요. 미도리는 상실을 어떻게 대하느냐. 미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엄마만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와타나베를 만났을 때 아빠는 병원에 계신 상태였어요. 근데 막 수업도 빠져가면서 간호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뇌종양이라는 같은 병으로. 그래서 대학생인데 언니하고 단 둘이 세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병간호 하느냐고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자. 하면서 아빠가 되게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서점에 있었는데 그걸 딱 팔고 아파트로 가서 편하게 살기로 하고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제 죽으니까 엄마도 만나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 좋지? 이렇게 말한다거나 장례식장에서 막 사람들이 아니 딸들이 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다 막 쑥덕쑥덕 되니까 오히려 더 막 술판을 벌여요. 막 언니랑 술판을 벌이고 아니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똥기저귀 한 번 안 갈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되게 당돌하고 당차고 약간은 또 엉뚱하기도 한 모습으로 상실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주하면서 대하는 그렇죠. 듯한 정면으로 마주하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뭐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미도리와 툭하면 심각해지는 이 와타나베의 조합을 제가 이 책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N극과 S극 같죠. 그리고 미도리 N이 확실해. 맨날 이상한 막 사고 실험하잖아. 그쵸. 질문하고 막.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맞아. 물어보고. 진짜 이상한 질문. 망상이 끝이야, 망상이 끝. 그래서 저는 그 둘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장면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진짜 ENFP네.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너에 대해 말해줘. 어떤 걸 싫어해? 싫은 게 있으면 거침없이 다 말해줘. 라고 미도리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와타나베는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막 생각을 하더니 아무것도 없어. 너가 입는 거라면 뭐든 좋고 너가 말하는 거, 걸음걸이, 취한 모습 뭐든 다 좋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대로 좋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둘의 티키타카 속에 미도리가 원하는 대답을 와타나베가 해주고 하고 있어요. 딱딱딱 해주니까 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무슨 얘를 감동시켜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야, 성격. 되게 진지하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와타나베가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도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나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와타나베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혼돈 속에 빠져요.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 수조차 없었다. 뭐라고 하면 되지? 모든 것이 끝났어. 너와 둘이서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 결국 사실은 하나뿐이다. 나오코는 죽었고 미도리는 남았다. 난 스스로를 더럽혀진 인간이라 생각했다. 내 기억의 대부분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 이어져 있었다. 자신의 그냥 상실감에 빠져서 현실의 미도리하고는 이제 연락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방황한 여행을 떠나죠. 갑자기 페인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되는. 근데 이해가 돼요. 근데 미도리 입장에서 나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미도리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얘가 너무 겪은 게 너무 컸어. 그래서 와타나베가 겪는 이 기분을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혹시 두 분도 격하게 공감. 상실을 경험한 후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가 사실 몇 년 전에 친구 한 명이 하늘로 갔는데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같이 그러니까 나의 20대를 함께한 친구예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되게 너무 기괴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문? 연락이 안 되니까 얘가. 구글을 정식으로 들은 게 구글을 들은 게 아니야. 장례식장에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친구랑 많이 겹치잖아. 대학원도 겹치고 동아리도 겹치니까 백방으로 이걸 알아본 과정이 며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고 그 확인된 게 언제였냐면 실제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2달 정도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시사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 시사 방송이 이제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11시쯤 퇴근을 하는데 제가 그 금요일에 따릉이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 저는 집으로 갈 때 이제 오목교라고 다리를 건너거든요. 큰 다리를. 근데 그 10시, 11시쯤에 퇴근을 하면서 아침에
오목교를 건너다가 거기 올라가는데 팍 하고 눈물이 터진 거야. 갑자기? 진짜 오열했어. 갑자기 영화 같아. 나 놀랐어 되게. 긴장도 풀리고 긴장이 풀리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더 생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오목교 인도 중간에 따릉이 멈춰두고 펑펑 울었어요. 앉아서. 일본 영화 같아.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감정에 그 폭발하는 순간 인생이 잘 없는데. 조제 이런 데서 엔딩 장면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가운데 울기 좋아. 그리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었어. 따릉이 그 성인이 안양천에 그 물을 내려다보면 따릉이 받쳐두고 아마 실현한 사람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너무 펑펑 울었지. 펑펑 울었어.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그때 밀려오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했을까? 잘 지내는 친구니까. 실제로 잘 지내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내면의 아픔인지 나는 몰랐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의 우울과 어떤 어려움들을 안고 사니까 이제 흘려보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뭐 누구 생일이나 계기 있을 때 연락하지 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연락은 안 했어. 나중에 알게 되지. 우리 같이 있는 단톡방에 일이 안 없어지고 있었다라든가. 뒤늦게 보니까. 왜냐면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안 읽을 수 있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오고 연락을 안 했다. 왜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사실 책플릭스 녹음도 했어요. 그 일이 오가는 와중에. 그때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녀왔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막 웃고 막 떠들고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웃어도 돼? 하는 그 죄책감이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여전히 그 날짜가 오면 겨울이에요. 얼마 전이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완전히 이게 지금 흘러간 건 아니에요.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좋아했던 친구고 실제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책 읽으면서도 많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맞아. 저도 할머니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내가 너무 할머니를 외롭게 둔 건 아닐까. 그치. 막 그런 생각. 내가 그때 저희 할머니 이제 넘어지시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발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때 응급조치를 내가 좀 더 어떻게 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막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양가 할머니 두 분이 하루 상관으로 이제 이틀 연달아 돌아가시는 경험을 이제 했는데 저에게 그 상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슬픔은 굉장히 컸지만 그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별이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후회되는 게 있거나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연세도 많았고 이제 그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충분히 마음을 잘 나누는 시간이어서 오히려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큰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내일이면 어떨까? 맞아요. 이게 나한테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상상도 솔직히 하기 싫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근데 반대로 저는 상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역으로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게 사랑에 되게 원동력이 되는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하루아침에 내 남편이 없어져, 엄마가 없어져 이랬을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되게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고 표현해야겠다 해서 역으로 되게 막 용서가 안 될 때가 답답하고 밉고 이런 감정이 들다가도 그래 이게 그런 소설에 그런 클리셰 있잖아요. 막 누가 죽은 줄 알았어. 큰 사고 나면 나 아침에 이제 엄마랑 싸우고 나간 애가 뭔 일 있어서 그게 너와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고 너무 슬펐다. 근데 그 감각을 잊고 살다가 이런 큰 일이나 이런 직간접적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와 이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서로 최대한 사랑해야겠다. 이게 막 되게 그래서 오히려 좀 역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내가 잃어보는 경험이 오히려 같이 있는 사람들과 되게 소중함을 오히려 깨워주는 경험이 있어서 죄책감보다는 그게 반대급부로 좀 삶에 이 상실이 결국 남기는 건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와타나베 같은 경우는 나오코를 엄청 그리워하면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태로는 미도리를 자신이 만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타나베를 이 책에서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있는데 아까 덕 PD가 설명해 주었던 나오코의 룸메이트 레이코입니다. 그래서 레이코는 시설에 있다가 요양시설에 있다가 와타나베가 이러고 있을 줄 알고 직접 찾아옵니다. 그거 엄청난 용기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 과정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코의 죽음에 대해 어떤 아픔을 느낀다면 그 아픔을 남은 인생 동안 계속 느끼도록 해. 그리고 만약 배울 게 있다면 거기서 뭔가를 배우도록 하고
하지만 그와 별개로 미도리와 둘이서 행복을 찾도록 해. 와타나베의 아픔은 미도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 괴롭겠지만 더 강해져. 어른입니다. 이걸 깨닫는 과정이 이제 한 500쪽 동안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와타나베는 과연 상실을 극복하고 미도리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을. 결말입니다. 결말. 이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네. 레이코의 말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상실의 아픔은 행복과는 별개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였거든요. 보통 아픔을 극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픔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잊어? 내가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건 마치 배신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코는 나오코를 잃은 그 아픔 인생 내내 느껴. 근데 동시에 행복도 찾아라는 미션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행복이 같이 갈 수 있구나. 그런 성장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이제 와타나베에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물론 여전히 제가 할머니를 생각하면 약간의 그 마음속의 죄책감, 여전한 아쉬움 이게 지금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지만 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행복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오랫동안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실의 아픔과 행복을 동시에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택한 나오코의 경우에는 기즈키에 대한 기억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나요. 더 이상 기즈키를 기억할 수 없어요. 나오코는. 근데 하지만 기즈키와 나오코 이 두 사람을 평생 기억해줄 사람은 와타나베가 아닐까. 그래서 되게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가 꼭 행복해져서 오랫동안 자신이 겪은 그 상실의 아픔을 기억해 주기를 독자로서 굉장히 응원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고 나오코가 유일하게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막 호소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달라. 이 말과 또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난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거를 평소에도 얘기해야겠다고. 나 죽어도 뭐 이런 거지. 나 죽어도 나 가거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뭐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그것도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게 나를 잊지 말고 넌 내 생각만 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도 살아. 그 기억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거죠. 삶이니까. 네. 상실이라는 거대한 테마 가운데서 여러 인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와타나베가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잖아요. 저는 좀 작지만 저 마음에 좀 잔상이 좀 남았던 작은 장면이 있는데 미도리 부친과 있었던 일입니다. 약간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미도리는 겉으로는 되게 밝고 핫하고 되게 깨발랄한 친구인데 사실은 가정도 되게 가정에서 책임감도 있고 되게 집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사실은 병원에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소설의 어떤 중반까지는 사실은 와타나베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독자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 친구가 계속 해오고 있었구나. 미도리가 와타나베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친밀해졌다고 느낀 시점 이후에 아버지를 보러 한번 가요. 와타나베를 데리고 막 되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와타나베가 약간 설렜나? 모르겠어. 어디 가는데 우리? 막 이렇게 물어봐요. 놀러 가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이제 미도리가 간병을 하러 가는 길에 와타나베를 데리고 갑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해라, 내 애인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간호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가 뭐 어디 가는데 따라가듯이 그냥 병문안을 그냥 가는 가벼운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술 후에 거의 거동이 불편하고 대화도 쉽지 않고 사실상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앙상한 모습으로 이제 미도리의 부친이 누워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특유의 이런 시니컬하고 좀 시큰둥한 성격이 저는 이럴 때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크게 뭐
과장돼서 위로를 한다거나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던가 이런 모습보다는 담담하게 그냥 자기 소개를 하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미도리가 분주하게 막 아버지 돌보고 막 소변줄 뽑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냥 같이 있는데 잠깐 미도리가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 너가 2시간 동안 너 혼자 산책이라도 그렇죠. 하고 와라. 오, 되게 진짜. 저는 되게 따뜻하다고 많이 감동이었어. 느꼈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산책을 해라.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못 가졌다 하면서 보내줘요. 그래서 미도리가 그래도 되나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 짧은 몇 시간 동안 미도리 부친과 이 와타나베가 단둘이 그렇죠. 물론 이제 같은 병실 메이트가 있지만 하여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미도리가 그 환자 그 캐비넷을 열어봤는데 오이가 있는 거야. 키위를 사오라 그랬는데 뭔가 발음이 비슷했는지 언니가 바보같이 오이를 사네 투덜투덜. 어떻게 환자가 오이를 먹냐. 환자식도 지금 거의 아버지가 식욕도 거의 잃어서 곡기를 거의 막 끊어가는 지경인데 오이를 누가 어떻게 먹냐 투덜투덜. 근데 이제 미도리가 이제 병실을 비운 사이에 와타나베가 출출해가지고 오이를 갖다가 3개를 씻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지가 먹어요.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되게 레시피가 있더라고. 김에 이렇게 싸고 간장을 찍어. 일본이잖아. 일본 사람들은 오이 이렇게 먹는 거 나는 물에 씻어서 랩에 싸서 이제 등산 가서 먹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고추장이 아니라. 근데 거의 점심 환자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아버지가 남은 환자식 조금 먹고 그 오이를 먹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거를 그래서 작게 잘라서 먹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처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갈증이 마치 되게 오이를 통해서 아삭아삭 시원하게 해소된 듯한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초면이고 진짜 애인이라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인사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미도리가 부탁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뭔가 만족한 표현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한 그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그냥 환자식도 뭐 맛있겠어요. 나는 이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이제 미도리도 남겨두고 가는 이 딸들도 걱정되고 막 인생이 되게 허무하고 여러 복합적 감정이 들고 몸은 아프고 근데 그 시원한 오이 한 조각 아삭아삭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갈증이 해소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과하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오이 싫어서 난 안 먹어. 저 오이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와타나베가 이제 거대한 친구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삶의 비극을 경험하고 이제 그냥 팍팍한 어떤 재미랄 게 없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요. 나오코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행복한 데이트도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가사와 그 선배랑 이제 여자랑 원나잇 막 따라다니는 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팍팍한 생활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도리가 나오코보다는 미도리가 좀 더 오이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숨통을 튀어주죠. 되게 톡톡 튀는 성격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대화가 특별할 것도 없고 미도리가 특별히 뭐 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와타나베는 계속 미도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갈증 날 때 한 번씩 시원하게 그냥 이 마음에 묵혀 있는 거를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은데 미도리가 그런 순간순간들을 주고 서로 마침내는 약간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운 순간도 오긴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나오코는 상실이 너무 커서 너무 지금 영혼이 정말 박살난 상태인데 중력이 계속 밑으로 작용하죠. 정말 노력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냥 나 이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뭘 해보려고 정말 애써서 더 슬퍼요. 그 요양소의 시간들이 정말 그 사람한테 마지막 희망이었겠구나. 이게 오이가 영양가도 없대요. 사실상 영양분이 없는. 수분이지 않았어 보여. 90% 수분인 그런 작물이래요. 맛도 특별하게 없고. 근데 그게 너무 갈증이 날 때는 그 한 입이 되게 중요한 의미 있잖아요. 삶에도 약간 정말 작은 건데 약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힘든 순간들이 다 다르겠지만 되게 작은 것들이 나를 그래도 조금 기운나게 하는. 근데 그게 100개가 쌓이면 나를 구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취준생 때 신촌에서 항상 스터디를 했거든요. 매주 한 이제 고정적으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용돈도 없고 만나는 친구 만나기도 좀 그렇고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이러니까 막 좀 그랬어요. 돈도 없고 여행을 뭐 가 취미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냥 신촌에서 항상 스터디 가기 전에 신촌 이제 카페 어디 가서 이제 스터디 숙제하고서 딱 남는 한 시간 동안 간단히 요기하고 제가 인형 뽑기 가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돌고 도는 유행입니다, 여러분. 인형 뽑기는. 인형 뽑기가 그때 막 이제 막 무슨 이제
되게 무슨 이코노미 해가지고 코인 노래방 생기고 막 인형 뽑기방 생기고 콩코노미. 작은 돈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그 즉각적 만족을 얻는 일코노미인가? 홍코노미인가? 일코노미 홍코노미 그런 말이 막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코인 노래방 처음 가보고 막 이랬는데 제 인형 뽑기 진짜 못하거든요. 저 오락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신촌 그 우연히 간 인형 뽑기방에서 첫 회에 큰 엘모 인형을 뽑은 거예요. 오, 대박. 요행일 거라 생각했죠. 야 이게 도박의 시작이야. 근데 제가 그 특정 그 기계가 인형도 제일 비싼 기계더라고 어려운 기계였는데 갈 때마다 1,000원, 2,000원에 지방이가 뽑히고 엘모가 뽑히고 특이하네. 너무 잘 뽑히는 거야. 너 원래 그렇게 안 두는데? 보통은 내가 5,000원, 10,000원 써도 될까 말까. 안 나와. 조그만한 마시마로만. 되게 허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루틴처럼 스터디 가는 날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고 저녁 먹고 스터디 가기 전에 거기 들러서 가는데 항상 성공하니까 스터디 갈 때마다 인형을 하나씩 들고 와서 나중엔 창피해서 가방에 숨겨가고 이랬어요. 스터디가 약간 민망해가지고. 사냥에 매번 성공하네. 처음에는 막 인형 사셨어요? 인형 뽑기 했어요? 인형 뽑기 했어요. 근데 그걸 매주 해봐요. 좀 창피하니까 이제 가방에 숨겨가고. 근데 그때 인생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인형 뽑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됐어. 그래. 약간 이게 저를 구원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방에 인형 10몇 개 있어서 나눠주고 이랬는데 그때는 오죽하면 내가 인형 뽑기를 끊어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재밌는 게 일주일 동안 그날 인형 뽑기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약간 그랬던 거. 이게 실제로 그랬다고 인지는 못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되게 매주 스터디 가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스터디 날이 약간의 그런 재미 요소가 하나 있는 거, 도파민이 하나 있는. 그치.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괴롭지 않게 기다릴 수 있게 됐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체크리가 옷 세게 입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출근하려고. 출근하려고. 도각도각. 그게 오히려 작은 위안일 수 그렇죠. 있겠네. 별게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친구의 말을 일단 생각을 해왔거든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의 아픔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뭔가 어떤 고민을 말할 때 항상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뭐 고민도 아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까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내가 힘들면 힘든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을 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말이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말할 때도 그거를 어떤 비교할 무언가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네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야, 우리는 잘 사는 거다. 막 저는 이런 말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아니, 그쵸. 내가 아프면 아픈 건데 그 아픔을 왜 다른 사람의 어떤 걸로 인해 그걸 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가. 그거는 정말 위안이 될 수 없다. 위로가 될 수 없다. 정말 많아요.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라는 그 태도들이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도 작은 위안을 주는 말이라서 그렇군요. 가지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형 뽑기처럼 작은 요소기도 했지만 누구나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 뒤에 말했던 것처럼 남이 봤을 땐 작은 고통이어도 자기가 느끼기엔 인생이 너무나 바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진짜 오이 한 조각, 인형 한 조각, 친구의 말 한마디 한 순간이라도 다음 한 걸음을 또 가게 해줄 수 있는 작은 것만 있으면 사람은 쉽게 다치기도 하지만 또 쉽게 또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뭔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게 되게 그것도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상실의 경험에서 그게 조금 괜찮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이제 시사방송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일하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무슨 경소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는. 그리고 이게 장례식을 우리가 못했잖아. 못한 상태에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도저히 못 버티겠어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방송은 하루씩 휴가 내고 이런 팀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가끔 일주일을 가지. 교통으로. 그치.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저 휴가로 갔다 와야겠습니다 하고 휴가를 하루 낸 다음에 그 왕복 9시간 걸리는 동네였거든요. 거기까지 그 친구 떠난 그 장소를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교집합인 친구, 다른 친구랑 같이 갔죠. 가서 거기 한참 둘러보고 그 친구가 좋아하던 술 한 병 근처에 뿌리고 그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했냐? 얘기를 했어. 그 친구에 우리가 장례식에서 사실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들, 그게 되게 서로에 대한 그 위안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서로의 삶의 추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하는 거잖아. 그게 슬픔을 씻어주진 않죠. 상처를 없애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물게는 해주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있던 우리 모임이 이제 또 송년회를 할 때
거기 그 맨날 같이 가던 술집에 모여가지고 한번 만났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죠. 또 그러니까 뭔가 예뻤던 모습을 기억해주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막 그 친구랑은 페이스북이 한창 유행할 때부터 친구여서 페이스북 1년 전 오늘 몇 년 전 오늘에 반복적으로 돌아와요.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예전에는 슬픔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추억이 된 거지. 그래서 기억해줘야지. 또 그리고 아까 책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억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랑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위안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 상실을 대처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반창고랄까? 그렇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피가 멎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새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상실의 시대여서 상실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그 일그러진 삼각형 합이 180도가 안 되는 이상한 삼각형. 사랑에 대해 얘기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의 사랑과 결론에 대해 얘기하진 않을 거고 사랑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잖아요. 이 책에도 여러 인물들의 여러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맞아요. 박민규 작가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에서 이런 구절을 쓴 게 있습니다. 이 포크를 봐. 앞에 3개의 창이 있어. 하나는 동정이고 하나는 호의, 나머지 하나는 연민이야. 지금 너의 마음은 포크의 손잡이로 쥔 손과 같은 거지. 이게 지금 사랑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과 호의와 연민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일종의 구성 요소 같은 사랑에 겹쳐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잘하면 삼지창 중에 하나로만도 찍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모든 게 복합적이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 외에도 이제 이 소설에 나온 여러 사랑의 형태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와타나베의 입장에서 나오코에 대한 사랑. 이거는 이제 단짝을 애인을 상실했다는 그 공통의 상처를 둘이 가지고 있죠. 그 경험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대감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서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하는 행위들이 쌓여가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건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약간 동정 같기도 하고 판단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오늘부터 1일과 같은 그런 류의 사랑이랑 전혀 달라. 오히려 사랑이랑 연애는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연애는 약간 일종의 선언이잖아. 결혼도 선언이고 계약이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좀 다른 성격의 캐릭터인 미도리와 와타나베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얘기가 됐지만 사랑에 대해 미도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씬이 있습니다. 완벽한 투정을 부리고 싶다. 그거 재밌는 장면이에요. 너한테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하면 너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사러 가는 거지. 이거 클리셰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헐레벌떡 일단 사왔어. 헐레벌떡 뛰어가서 사왔어. 근데 돌아와서 자 여기 딸기 케이크 하면은 먹고 싶지 않아 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린대. 근데 안 먹고 너 먹어도 아니야. 던져. 창밖으로 이따 이거 이러면서. 던져버려. 그러면 이제 그게 뭔 사랑이야라고 이제 와타나베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도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소중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투정을 다 받아주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이제 공감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딸기 케이크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어떤 메타포에 주목해 주시면. 일종의 완벽하게 내 편이 되어주고 투정을 받아줄 사람. 내가 그리고 못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오히려 그걸 더 사랑해줄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엘리트 먼치킨 바람둥이 나가사와 캐릭터 말씀드렸죠. 그 사람 애인이 있다 그랬어요. 하스미라는 캐릭터입니다. 여기도 약간 성숙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나가사와가 그렇게 원나잇 하고 다니고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스미는 그걸 왜 감수할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집도 부자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야? 근데 현실에 이런 관계 많잖아요. 되게 갉아먹는 듯한 연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놓지를 못해. 러프하게 말하면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저는 나중에는 느낀 게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하스미라는 캐릭터에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둘 다 조연 캐릭터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해줘요. 뭐 이런 나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건강하지 못한 나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한테 건강하지 못하고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사랑의 형태도 이 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애의 형태는 아닌데 연대감 같은 게 있어요. 나오코와 레이코가 있는 요양시설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런 곳이에요. 의사도 있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환자라고 하면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서로의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코는 명시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오코에게는 도무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레이코는 오랜 시간 그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회복될 거야, 안 될 거야가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나오코한테 그게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야. 필터가 하나 껴져 있는 거야. 색안경이. 사랑 하트 모양 색안경이.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핫했던 영화 중에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게 진짜 죽일 놈의 사랑 얘기예요. 사랑이 어떤 파국까지 불러오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합리적 판단 따위 없이 그 모순을 끌어안는 그 감정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사실 AI는 못하는 거죠. 이런저런 사랑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뭐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정의를 잘 담은 어떤 문구나 그런 모먼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지독한 연애? 그러니까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되게 지독하던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남자한테 좋아한다고 함부로 얘기도 못할 만큼 되게 아끼는 노래예요. 김보선의 별이라는 노래인데 유명하진 않지만 또 완전 숨겨진 노래는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했냐면 노래도 좋지만 그 가사가 1절에서는 되게 도망치고 싶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지금 내가 어깨가 축 처진 상황인데 이제 후렴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어깨를 활짝 펴고 나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너를 믿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 좋지만 이 구절이 저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지독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우울한 속에 빠져서 삶이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되게 인생이나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들 때인데 서로는 되게 확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너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이고 그게 나한테는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그게 서로 거울처럼 아마 서로 향했을 거고. 근데 내가 나를 자꾸 못 믿으니까 내가 너는 나를 믿지. 근데 내가 너를 믿잖아? 그러면 너를 믿는 나를 너가 믿어야지. 이거 프렌즈에서 비슷한 관계 없는 거 근데 이런 류는 되게 문구는 많이 이제 재생산이 됐는데 그렇죠. 그게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신뢰한다면 A의 의견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A의 나에 대한 믿음도 내가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랑의 하나의 정리가 돼서 여기서 이제 후렴에 이제 그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나네, 빛나게 하네 이런 후렴구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빛나는 동시에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서로 그럴 때 이제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되게 아껴 듣는 노래인데 추천합니다. 네. 역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닌가 봐. 사람 인자를 왜 그렇게 쓰는 서로 기대지 않으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즌마다 한 번씩 써먹는 명언. 뭐 저한테는 이 노래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정의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신영철 문학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 저희 방송한 적 있죠.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책을 생각하긴 했어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략히 이 문단만 좀 뽑아봤거든요.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갈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역시 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이 자살은 살인이니까.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정말 있거든요. 이 단락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을 보다 보면 저는 그 노르웨이의 숲에서 앞부분 비행기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와서 나오코와의 추억을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와타나베가.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 있어요. 맨 끝에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맞아요. 충격적이에요. 진짜.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오니까 아니 뭔 뭐야? 소리야? 뭐야? 나오코 서로 좋아해서 나 2번 읽었잖아. 그래서 그 장면. 근데 그 장면 2번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뒷부분에 있는 걸 앞으로 떼놓은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책을 부분이라 다 읽고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뭐지 막 이랬는데 이 문장 신영철 평론가의 이 문장이랑 이제 덧대어서 봤을 때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나오코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죠. 와타나베는 그런 생각을 훗날에 했을 것 같아요. 그 나오코는 날 사랑하지 않았으니 떠날 수 있었던 거구나. 날 사랑했다면 날 살리고 싶었을 거고 그럼 자신을 죽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너무 거예요. 슬퍼.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조각으로 간직하고 있죠.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헤드윅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지는 뮤지컬은 지금도 계속 공연되고 있죠. 헤드윅의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는데 그 가사가 플라톤의 향연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에요.
옛날에 인간들은 지금처럼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가 아니라 인간 2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였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 세서 신들한테 막 개기니까 쪼갰어. 제우스가 빡쳐가지고 번개로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이렇게 지금의 형태가 됐다라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제 그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게 사랑의 기원이잖아요. 둘이 되어버린 하지만 서로 원래 하나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거야. 그 다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영혼 끝없이 서린 그 슬픔 그것은 바로 나의 슬픔 그건 고통 심장에 저려오는 애절한 고통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고통이 같은 고통 같은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몸이 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해. Making love 그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보면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에 대한 되게 저는 이 정의를 생각하면 춥거든요. 차가운 정의야. 차가운 정의인데 되게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가 말한 것도 다 일종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 각자의 사랑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의외로 상실에 대한 얘기와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보여줘요. 맞아요. 저는 미도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확하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믿을 건 사랑뿐이야.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그럼 미도리처럼 읽었다. 되게 미도리인가 봐. 나 최애 캐릭터야.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전에 언급된 그 신영철 평론가 책에서 그 해당 단락에서 분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거든요. 분인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음으로써 생겨나는 나의 자아의 그 조각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이유로 상실했을 때 내 그 분인도 함께 죽어버린다. 이게 그 분인의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에 따르면 여기서도 그런 문구가 나와요. 와타나베가 기즈키한테 이제 속으로 건넨 독백에서 기즈키 네가 죽을 때 그 당시에 어떤 나의 한 조각도 같이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나오코가 죽으면서 또 나오코와 만들어져 키워왔던 그 와타나베 분인도 함께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죽을 때마다 나의 일부도 계속 죽어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그 상실의 어떤 중요한 개념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같은 상처를 품고서 마치 헤어진 반쪽처럼 살아가는 거는 그 분인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아픔은 곧 같은 자아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 말에 따르면 나오코가 사랑하지 않은 게 맞다라는 결론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나오코가 사랑했다면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서 슬피기도 하면서 반대로 어떤 사랑을 한다 할 때 분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오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책임은 없죠. 가슴 찢어진 일인 거지. 그냥 거기에 고통을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것이고. 근데 와타나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오코는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우 수많은 명곡들이 지금 머릿속에 흘러 지나갑니다. 어반자카파가 부르고 막 지금 진짜 기억해줘요 막 이런 노래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주 한 잔. 자 보면은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결론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비롯한 상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면 뭐 그걸 견디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닐까라는 식의 결론을 책에서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읽은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미도리와의 관계에서 아까 보여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실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인 것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성장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 상실시 고등학교 때 읽었지 뭐 20대 때 읽었지 하신 분들 중에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야한 장면만 골라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야한 장면 엄청 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수위가 세지 않아요. 높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좀 물란하지. 10대 시절에 나에겐 셌겠지. 자극적이었겠지. 하지만 30대에 나에겐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잖아 뭐를.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공지할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또 하루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성실합니다, 지금. 저희가 플로라는 그 플랫폼에도 지금 서비스가 언제부터 됐지? 2021년인가? 부터 저희가 됐을 거예요. 심지어 플로는 저희 회사랑 제휴를 맺고 유료로 저희가 콘텐츠를 공급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애틋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이 플로에서 오디오 팟캐스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아예 플랫폼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플로 자체가 팟캐스트 플랫폼을 없애고 이제 오디오로 그 음악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됐나 보네. 네. 플로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6일자 업데이트, 플로 업데이트에서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고 3월 31일이 되면은 옛날 앱이나 웹에서도 들을 수 없다고 하니 지금 플로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빵이 요즘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방송이 올라갔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팟빵이 지금 유튜브 음원을 쓴다거나 이거는 저작권 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송출제한을 걸어놔 버렸어요. 확인되지 않는 음원이라고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팟빵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추천은 요즘 유튜브는 다들 쓰시니까 유튜브로 들으시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있습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나 그런 데로 이사를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네 진짜. 상실의 시대야 정말. 상실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오늘로써 고전을 만나는 시간 겨울 특집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2월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 거시기한 개인의 사정들 그리고 회사의 사정들 등등 저희가 또 급히 처리할 인생의 과제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과제를 마무리하고 다시 모일 겁니다. 저희는 뭐 종방한 적은 없으니까요. 저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분인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짧았던 겨울 그쵸, 방송이었던 짧았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저희는 잠시 시간이 흐른 뒤 꼭 다시 찾아오겠다. 구독 해지하지 마시라라는 네.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남겨주신 댓글들도 살펴보고 갈게요. 네, 저희 겨울 특집이 시작되기 직전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음. 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의 YHP님. 작년에 우연히 책플릭스 접하고 매일 출퇴근길 함께한 친구였어요. 기다릴 필요 없이 늘 곁에 있는 뭐 그런 친구였다는 뜻이겠죠. 빠른 걸음으로 함께하며 현재의 그들을 만나고 싶다 생각했는데 너무 부지런을 떨었는지 이제 제 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와, 저희가 다 따라잡으셨단 말이에요? 꽤 그러니까 되는데. 2024년에 듣기 시작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이별하네요. 기다리는데 돌아오긴 돌아왔어. 했는데 또 금방 다시 네. 가게 됐어요. 네, 또 정주행하세요. 애플 팟캐스트에도 또 새로 리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로이랑 나랑님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책플릭스 자주 만나요. 헐. 근데 우리가 댓글을 마지막 방송에 읽다 보니까 죄송해요.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리뷰는 처음 남겨보네요. 들을수록 정감이 가고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서 좋아요. 덕분에 추천받아 읽은 책도 있고 궁금했던 책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좋아요. 저한테는 이만한 팟캐스트가 없는 것 같네요. 자주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1화부터. 안 본 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몇 년째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하는 것 감사합니다. 자체가 리뷰도 너무 남겨주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애플 팟캐스트에 지나가던 행인 X님이 이분은 진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재밌고 듣기 좋은 토크쇼 같은 리뷰. 영화나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소개하시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포일러 했습니다. 또 토크쇼 같이 경험담을 가볍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영화나 책을 보기 귀찮아서 내용을 대신 읽어주는 느낌을 바라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쿠팡 리뷰 같죠? 생각했어요. 맛집 리뷰 같은. 지금 한 4줄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깔끔한 정리네요, 진짜. 맞아요. 정확합니다. 딱 이렇습니다. 그 애플 팟캐스트가 저희가 그 플랫폼 중에 뭐 유튜브는 그때그때 들쑥날쑥 하니까 근데 애플 팟캐스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플랫폼인데 정확히는 11월부터 스포티파이가 그 지위를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애플 팟캐스트에는 그 리뷰를 남기시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댓글처럼 캐주얼하게 남기는 느낌이 아니라 리뷰 어플 리뷰처럼 그렇게 남기게 돼 있고 막 별점 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플랫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별로 남겨주신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52라플라스님 자유로운 에피소드에 처음 남겨주신 건데 이 자유로운 에피소드 되게 좋으셨나봐요. 언제나 좋았지만 이번 방송은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 기다릴 수 있는 방송이 다시 생겨 훈훈합니다. 다시 추워지시겠지만 봄이 오면 또 저희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특집 중에 반응이 좀 뜨거웠나요? 지금도 뜨거워요. 호밀밭의 파수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욕했는데. 어떡해. 호밀밭의 파수꾼 에피소드 듣고 강렬한 댓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뭐라고 짧아요. 아이디는 클레이니언스. 제가 못 읽겠네요. 네. 한마디.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정확한 리뷰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납득이 되는 리뷰. 제가 그 방송 들어도 안 읽고 싶을 것 같아요. 콜필드 이 자식이 그냥. 그래도 좋은 점도 있긴 했는데. 근데 정말 좋은 장점도 많으니까 맞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직접 읽는 것도 다르니까요. 네.
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에피소드 들으시고는 시계토끼님. 항상 팟캐스트에서 듣는데요. 댓글 쓰고 싶어서 오디오 클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편 듣고 바로 BTV에서 2,750원 결제해서 영화 보고 왔어요. 작년부터 멀리하던 장르의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찾아보면서 제 일상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IPTV 다시 보기 서비스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2,750원 유료 결제를 이끌어내는 방송이 많지 않아요. 조금씩 다른데 대충 2,000원 선에 있습니다. 결제하실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이게 언제적 작품인데 이 결제를 이끌었잖아요. 이 과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오히려 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렇게 직접 보시기를 엄청 강추하진 않는데 실망하신 건 아닐까. 2,750원 내놔 2,750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또 다른 청취자분들에게 작품을 추천해주시는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개 소개해보면 팟빵에서 KKKK님은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 소설 추천드립니다. 찜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랩코니님께서 소개할 책 목록이 아직 다 안 정해주셨다면 줄베른 시리즈 한번 고려해봐달라고 덧붙이신 얘기는 좋은데? SF계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고 하던데 손이 안 갑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만 알았는데 지구속 여행 해저 인만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방 넷플릭스가 다뤄주시면 속아서라도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1화에서 무려 1화에서 전설 에피소드 제가 무려 했죠. 근데 하면서 그게 고전은 고전이다라는 게 약간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약간 뭔가 흐린 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뭔가 걸려 약간 이런 부분이 사실 많긴 했어. 여러분 넷플릭스 1화나 2화 그 초반 방송 들어보시면 정말 지금 만약에 그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디 목소리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저희도 달라요. 그래? 오지랑 저희도 텐션도 다르고 척 장난 아니에요. 그래? 그런 또 관점인 줄 몰랐네. 또 긴장돼 있다 이런 걸 맞아. 생각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다 풀이 주고 있어. 지금처럼 헐레벌레 안 하고.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책 모임에 관심이 좀 생겼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십니다. 유튜브에 장문님. 저도 직장에 책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는 좀 그래도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하셨거든요. 혹시 성공하면 댓글 달아주신다고. 도와드리고 싶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책 모임. 쉽지 않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저희가 책 일단 모임을 다시 합니다. 해보니까 한 명이 그냥 막 연락해가지고 하면 금방 뚝딱뚝딱 되더라고요. 책만 정하면 되고 맞아요. 장소만 정하면 어떻게든 책은 읽으니까 얘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초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동기부여나 다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약간 클리셰 같긴 해도 일상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자유로운 에피소드 할 때 올해 무기력하게 살지 않겠다. 맞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남태용 대처 얘기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듣고 메일로 감상평을 남겨주신 무려 독자님이 메일로 계십니다. 길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21년도부터 책플릭스를 청취해왔고 자칭 다칭 책플릭스 덕후입니다. 성인이 되셨겠네요. 고등학생에게 권장하는가? 보는 눈이 있네.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만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렇게 안 들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을 텐데 왜냐면 편집하면서 듣고 막 다시 이제 더 많이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보다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걸?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매번 듣고 느낀 점은 일기장에 썼는데 이번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 보내봅니다. 라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매번 일기장에 진출하다니. 남의 일기장에 언급되는. 그런 삶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대박. 네. 그리고 뒤에 이제 긴 감상을 주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지난 몇 년간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제 캐릭터상 느끼고 좀 공감해왔던 일종의 무기력감, 시니컬함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광장에 나가면서 연대를 경험하고 희망을 발견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게 왜 놀랍냐? 무려 밤 11시 4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보내셨다고 하셨거든요. 쓰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 메일을 써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를 딱 열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가 약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되게 자극이 그게 되는 되셨나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게 될 사람이. 자유론이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줄이야. 그렇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책 모임도 진짜. 다시 하고 무기력하지 않게 한번. 네. 저희 책플릭스 겨울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언젠가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